자, 오늘이 7, 8월 정치학 문제풀이 강의 첫날입니다. 그죠? 뭐 주의하고 당부 말씀을 몇 가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뭐 7, 8월 일정을 한번 참고하시고 어쨌든 가급적이면 7주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부터는 모의고사 만들어 하니까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정치학이 약간 많이 추상적이에요. 예. 똑같은 사회문화도 추상적인데 근데 왜 사회문화는 추상적으로 못 느끼고 정치학은 추상적으로 느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회문화는 고등학교 때도 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개념만 건드리다 보니까 사회학은 좀 추상적이다 보다는 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정치학은 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많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심각하게 뭐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에서 가장 요즘에 이제 기본적으로 건드리고자 하는 건 정치학뿐만 아니고 경제학도 그렇고 정치학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고 이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 기본 원리 자체를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자꾸 물어보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기본 원리나 속성보다는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자꾸 암기하는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통째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을 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제 실수해서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강의 진행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주요 쟁점 정리를 할 겁니다. 어제 경제학 할 때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약한지 그걸 좀 건드리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강의 시간 때 우리가 다뤄야 될 예상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기입형, 빈칸을 채워놔야 됩니다. 물론 이제 1, 2월 달부터 해서 쭉 강의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뭐 교재도 있으니까 그 뭐 빈칸에 채워놓는 거에 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막상 생각보다 안 채워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채워보면 못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중요한 것 중에 그걸 반드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이제 확인하고 실전 연습 문제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복습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답하고 그 다음에 기입형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각주에 답을 다 달아놨기 때문에 각주로 달려져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확인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단계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다 이제 이론 정리를 7, 8월 때 좀 자기가 미진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론 강의 좀 들어볼까요? 이론 정리 좀 할까요? 옛날 자료 좀 볼까요?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죠. 메모 비용은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는 잊어야 돼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 사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뭐 과거도 한 번씩 돌아보고 옛날에 내가 이런 반성도 좀 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되돌아가서 뭐 처음부터 이론 정리하고 그러면 7, 8월 계획은 지금까지 그런 계획 세워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강의 들어라. 이런 강의 다 듣고 문제풀이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실력을 늘리는 방법, 시험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연습하느냐 중요한 거지. 그렇죠. 문제만 가지고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보면 거기에 실제적인 의미와 맥락이 담겨져 있는 거지. 예,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은 또 이제 글쓰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육론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근데 이건 사실 어디에서 문제가 온 거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국어는 소홀히 하고 영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언어를 쓰는 방식이 전부 다 영어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와야 되는 것들을 훈련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데 물론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훈련을 받다 보니까 글쓰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그겁니다. 주어하고 수어를 정확하게 쓰자. 무엇이 주어이고 수어가 무엇인지를 자꾸 염두에 두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어하고 수어는 반드시 핵심적인 키워드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포함시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적인 키워드를 주술에 맞춰 쓰면 그게 쉽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핵심적인 키워드를 주술에 맞춰 안 써. 막 이게 어떻게 되면 사고가 이렇게 분산이 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제 말도 길어지고 막 풀어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풀어서 쓴다라고 하는 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풀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도록 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쉽도록 쓴다라고 했을 때 시험에 중요한 거는 쉽도록 쓰는데 압축해 써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훈련 과정이 없으면 사실은 쉽게 쓰는데 압축해 쓰는 건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제가 본 역대 교재, 교과서, 저자 중에 쉽게 쓰면서 압축에 제일 잘 쓴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제학 원론 이중구 교수. 그 정도 분만 계실 뿐이지 실제로 대학에서 교수하고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도 압축해서 글을 정말 쉽게 쓴다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부터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일단은 무조건 컴팩트하게 써라. 써야 될 것만 일단 쓰자. 그런데 주술에 맞춰서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쓸 것만 쓰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글쓰기에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정치학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의 주제와 관련되는 기출문제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치발전의 과제, 정치제도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정치발전의 과제는 당연히 뭐냐면 정치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제도가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이거는 이제 주류 정치학이 바라보는 대표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제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가 뭐냐라고 한다면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핵심이지. 그러니까 이게 세 문제가 나온다, 네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정치 발전의 과제에서 거의 50%에서 75%가 출제된다 보면 되고, 나머지 파트에서 25%, 한 15%가 출제된다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1그룹이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세 가지 1그룹이라고 한다면 2그룹에 속해는 게 뭐냐? 이익집단,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게 2그룹에 속하는 거고, 3그룹에 속하는 게 국정치, 그 다음에 마지막 D그룹에 속하는 게 정치사상. 정치사상이 옛날보다는 많이 약화됐죠. 모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치사상 요 부분이 그 다음 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출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게 국가론, 정치권력론, 정치 개념과 본질 이 파트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정치를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진도를 이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정치의 개념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개념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사람들은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가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가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파이, 배분하는 거, 분배하는 거, 이게 바로 정치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뭐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분배를 하는 건데, 분배를 받은 놈이 분배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혁명하고 그다음에 몽둥이 들고 돌 던지고 이러면 정치 공동체가 유지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분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뭐냐? 당연히 정치 권력이 수반되어야 정치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의미에서 정치 권력은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분배를 했다. 그러면 이제 분배를 받은 놈이 돌 던지고 불 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분배를 받은 놈의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지금 대통령도 다 무시하잖아요. 국민 여론 안 듣고 안 듣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하게 되면 의견 무시하고 자기의 입장을 이제 관철시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분배하는 과정과 절차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권력도 어떻게 민주적으로 선출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과거는 어떻게 했지? 민주적 방식이 아니라 한 명이지. 그죠? 귀족이라든지 왕이 분배를 결정하고 권력도 얘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분배를 하고 정치 권력을 할 때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한다. 이게 이제 정치학의 기본적 구조예요.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아, 정치학은 모든 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래서 정치의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이야기했던 서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 즉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자,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희소한 가치가 뭡니까? 예를 두 가지로 꼭 들어보자. 그죠? 부,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위신, 그 다음에 명예. 됐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베버가 이야기했던 계층론. 다원적 계층론에 보면 네 가지 요소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치 권력 관계 제도화되어서 민주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정치의 의미로 연결되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기입형으로 출제가 됐던 게 바로 이 권위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너무 쉽긴 했지만, 권위가 들어갔던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왜? 정치의 의미를 실제로 알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인데, 이걸 분석을 할 때는 요 내용들은 주로 보면 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체가 국가다. 그 다음에 주체가 뭐냐? 지배 세력이다. 주체가 누구냐? 집단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학은 대부분 미국의 정치학이고, 미국의 정치학을 수입해서 쓰다 보면 당연히 기본적인 구조나 골격은 미국에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단 현상설이 바로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왜냐하면 집단 현상설에는 미국의 집단 현상설만 있지는 않아요.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집단 갈등설도 정치학에서는 집단 현상설을 봅니다. 그런데 집단 현상설 중에 특히나 미국의 집단 현상설을 가져와서 지금 집단 현상설이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것도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에요. 집단 현상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했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상호작용이라고 하지. 차이점이 그거야. 마르크스는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고, 그 다음에 집단 현상설은 뭐? 집단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고. 그 차이점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 국가를 대체하는 개념을 일단 전제로 깔고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체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서 국가라고 하는 집단은 뭘 하는 것인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뭐지? 국가도 집단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집단 현상설의 정치적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집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다원 권력론 지금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보면 집단 현상설과 관련된 권력론, 그 다음 민주주의 유형, 국가론, 이익대표 체계, 이게 우리 앞으로 계속 봐야 될 이야기인데,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정치적 주체는 누구냐? 집단이다. 그럼 국가는 뭐냐? 집단이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원 권력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집단들, 이걸 전제로 한 표현이고, 다원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방식도 다양한 집단을 전제로 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다원국가론 또 마찬가지지. 사회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고. 이 대표적인 다원주의 마찬가지죠. 이익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다양한 집단 간의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쪽에 중요한 키워드는 딴 게 아니고 첫 번째 집단이다. 두 번째는 경쟁을 한다. 됐어요. 그러면 경쟁을 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럼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권력이 분배되면 뭐가 되지? 다원권력론. 그러니까 로스타일의 다원권력론은 바로 그런 이야기야. 집단들끼리 경쟁해서 권력이 분배, 그래서 권력이 전부 다 분산되어 있다. 다원권력론. 끝이죠. 다원주의,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는 뭐지? 절차와 방식이란 말이지. 그럼 절차와 방식은 분배하는 절차와 방식이잖아. 그러면 다양한 집단들이 경쟁하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절차, 이게 다원주의. 한 개도 어렵지 않지. 다원국가론 뭐죠, 이거?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주체가 되는 정치 공동체, 이게 다원국가론이죠. 이익 대표책이 마찬가지지. 방금 이야기했잖아. 이익을 결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집단들 간 경쟁을 통해서 이익이 결정된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주어 수로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강조하는 거, 중요한 거는 항상 조선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핵심은 끝에 있어야 돼. 수로 앞에 있어야 돼. 조선말의 특징은 그래. 그래서 조선말은 항상 그렇잖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고 글쓰기 연습을 하시면 뭐 충분하다. 그러니까 백지쓰기 좀 하시라. 이제 백지쓰기 안 해서 제가 어쨌든 강의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지만 부탁인데 백지쓰기를 웬만하면 좀 하시라. 하루에 글쓰기가 진짜 안 되시는 분들 10분만 하시면 돼요. 많이도 말고 10분. 그런데 그 10분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무조건 10분만 하죠. 10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정치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정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속성에는 결정적 속성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정치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지. 이상주의는 정치의 속성을 어떻게 볼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게 이상주의예요. 현실주의는 뭐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법은 저울이다. 이건 이상주의적 시각일까? 현실주의적 시각일까? 이상주의 시각입니다. 법은 칼이다. 현실주의 시각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현실주의는 결국 뭐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적 행위, 경쟁적 행위, 갈등적 행위를 정치라고 바라보는, 정치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정치의 본질은 결국은 권력을 가지기 위한 행위다. 희소한 가치를 가지기 위한 행위다. 그런데 이상주의는 그게 아니고 정치 공동체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거다. 정치 공동체의 복지를 위한 거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에서는 두 가지 얼굴을 다 하고 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스트는 확대된 정치적 삶의 지평을 함축하고 있는 기억으로 정치를 정의를 하고 있다. 이스트는 정부 제도들을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정치란 국가나 정부 제도 이상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참 말을 어렵게 쓰는데 정부 제도들을 통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에는 뭐가 있죠? 정치 체계적 관점으로 보면 투입, 전환, 산출 이런 것들 뜻하는 겁니다. 정치란 국가나 정부 제도 이상의 개념으로 정부의 조직과 과정, 구조, 포괄과 관련된 정부 제도나 조직 밖에 일어나는 현상까지 정치적 현상으로 포함시키거나 간주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 아마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열심히 귀에 딱지가 나도록 알지. 귀에 피가 나도 들었을 거야. 정치 체계.
그래서 정치체계라고 하는 현상을 볼 때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행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둘러싼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죠? 처음에는 행위자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환경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환경과 행위자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게 뭐지? 투입과 전환과 산출. 바로 그 이야기죠. 자, 이러한 시각에서 이스트는 정치는 사회 구성원의 요구를 구성력 있는 가치 배분인 정체로 전환시키는 과정. 자, 이 정의가 바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바로 그 이야기고요. 정치를 사회를 위한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누구의 표현이지? 라즈웰의 표현이에요. 라즈웰의 표현. 인간 사회의 중요한 문제는 가치가 제한되어서 구성원의 모든 분배욕과 충족되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 그 사회 내에 가치의 존재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치열해진다. 따라서 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과 통제가 필요하고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라고요? 권위, 권력이라고 하는 거다. 이스트는 끊임없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 기억이 어떻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기억의 활동 과정에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집단 현상설을 설명할 때 전제로 하고 있는 개념이 뭐라고? 국가가 아니고 정치체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트는 정치 체계를 전제로 해서 정치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좀 더 줄이면 정치 체계로부터 정치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이걸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가치의 권위적 배분, 니은. 이때 말하는 니은이 의미하는 것 두 가지를 고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베버의 다원계층론, 부권력, 위신, 지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과 경쟁은 치열해졌는데 이걸 해결하는 정치학적 개념 뭐죠? 정치 권력이죠. 아시겠나요? 정치학적 개념은 정치 권력입니다. 정치 권력이 상위 개념입니까? 권위가 상위 개념입니까? 정치 권력이 상위 개념입니다. 정치 권력 중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걸 뭐라고 하지? 권위라고 불러. 또 정치 권력 중에는 뭐가 있지? 영향력도 있어.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걸 읽고 기업과 연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이거는 맨날 뺄까 넣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두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항상 지도서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글이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디베레이즈는 야누스의 얼굴,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이상주의, 하나는 현실주의입니다. 그렇죠? 자, 기억으로서 정치 세 번째 줄에 힘이 설득보다 효과적이며 또한 힘이 무엇이 옳은지를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뭐죠? 현실주의. 정치적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적을 패배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딱 우리나라 정치판에 특히 국민의힘이 딱 이런 정치를 하죠. 일단 정권 잡으면 일단 다 죽여. 요즘 열심히 이제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니은 정치는 인간이 본래 선하며 이성적인 존재라고 한다. 자, 이게 바로 이상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연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 라고 한다면 현실주의는 다른 말로 투쟁. 그 다음에 니은은 다른 말로 질서. 근데 어쨌든 기억에는 뭐지? 현실주의. 근데 야누스 얼굴의 내용을 따지면 투쟁과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친 기억으로 정치와 니은으로 정치가 각각 권위적 배분을 위해 중시하는 것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현실주의가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권위적 배분에서 힘이죠. 힘. 힘을 가져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상주의가 중시하는 것은 뭐죠? 힘에 대응되는 게 규범, 도덕이죠. 이걸 우리나라 지금 현재 현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국제정치로 가게 되면 규범과 제도.
됐어요. 규범과 제도. 공동선 정의 평화 질서 이게 전부 다 뭐야? 규범 도덕이잖아. 이걸 지금 현재 국제정치와 연결해서 쉬운 말로 바꾸면 규범과 제도가를 중시한다. 이래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황희민 실전 연습 문제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정치의 본질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걸 좀 몇 가지 이해를 하자면, 정치사상가들이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인간들의 무리, 인간들의 집단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인간들의 집단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거냐. 제일 첫 번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게 바로 포리테이아입니다. 제가 이거 매번 모의고사 칠 때마다 포리테이아라는 답이 나와서 엉터리 답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포리테이아를 제일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럼 포리테이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요 집단을 규정하는 개념이에요.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라고 했더니 이 집단에는 뭔가 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여기에는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에는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갖추고 있다. 이게 바로 포리테이아다. 이거지. 그럼 이 말은 이제 오늘날 무슨 이야기지? 오늘날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정체. 국가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포리테이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포리테이아를 이야기를 했고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우리의 포리테이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국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포리테이아가 상위 개념이면 이걸 규정하고 있는 하위 개념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독재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없는 무법국가도 있고 이걸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무법이라고 부르거든. 법치주의가 없는 국가, 무법국가. 법치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서울대 정치학에서 인용했던 게 혼합 입헌국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논리학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어디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포리테이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포리테이아로 자꾸 답을 하시는데 포리테이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도 못하고 지금 하는 거라니까. 이걸 이렇게 하다가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하죠? 마키아벨리가 스타토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테이트. 뭐죠? 영토, 국가. 이게 마키아벨리가 들고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이게 뭐가 나오냐면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플라톤이 포리테이아라 불렀고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는 스타토라 불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다 오늘날은 국가라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정치적 권력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플라톤의 글과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존 노크의 글이었나? 존 노크의 글을 물어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가와 시민의 관계에 대해서 가나 다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있었어. 기억나시죠? 기출문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한 문제였다고. 그게 기출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재 취지를 잘 모르니까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또 이렇게 설명하면 어렵잖아.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풀이만이니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리테이아 스타트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정치사상가들은 뭘 하는 거냐. 정치 공동체의 제도와 가치를 정치 공동체의 가치, 원리, 제도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정치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첫 번째 제시했던 가치나 원리는 뭐였지? 법치주의. 그죠? 견제와 균형, 조화. 이게 나중에 이제 권력 분립 원리로 발전되잖아. 그죠?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떤 원리를 중시합니까? 가치는 어떤 가치죠? 자유주의적 가치. 자유주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원리를 중시하지? 법치주의를. 자유주의의 가치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제도 중시하죠? 대의제 민주주의. 그래서 대의제 민주주의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강조하지? 보통선거제도, 평등선거제도. 그럼 여러분들 정치사상가를 공부할 때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돼?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어떤 원리를 강조했는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제시했는지, 여기에 총점을 둬야 되고, 시험 문제도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고대 그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핵심이. 통치수단으로는 법치. 통치수단으로. 그죠? 처음에는 플라톤이 어떻게 했어? 내가 좀 아는 게 많아. 내 이야기 잘 들어봐. 그게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야기 해주는 거지. 내가 좀 아는 게 많거든. 내 이야기 한번 귀를 기울여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사람들을 다룰 때 인치라고 하는 것이 동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군주는 덕을 갖춘 군주. 인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치가 중요한데 문제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내가 좀 많이 안다 이랬더니 듣는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뭔데? 네가 뭘 많이 알아? 뭐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가지고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뭐죠? 혼합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아테네 민주주의 쇠퇴 및 타락에서 제일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 중우정입니다. 그죠? 이 중우정을 항상 뭐죠?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현상으로 이제 항상 분석합니다. 포퓰리즘과 연계되어 있죠. 포퓰리즘과 연계되어 있다.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참 지겹도록 빈출이 되는 게 아테네 민주주의의 제도 방식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정치사상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어떤 가치와 원리와 제도잖아.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주의 제도가 뭐였지? 추첨. 그러니까 계속 추첨을 계속 물어보는 거야. 자, 플라톤, 정의로운 국가. 이게 이제 국가론을 이야기할 거고, 플라톤의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바로 뭐냐? 원어가 폴리테이아입니다. 답답해서 진짜.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의로운 국가.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처럼 천인 정치 같은 것들 강조했죠. 덕을 갖추고 지혜와 덕을 갖춘 군주. 그런데 이제 씨알도 안 먹힙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뭘 이제 제시하냐면 차선의 정치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폴리테이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통치는 법률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의사결정은 혼합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다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차이점이 뭐죠? 혼합적인 내용이 차이 납니다. 그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군주정과 민주정을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귀족정과 민주정을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뭐가 나왔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 바로 혼합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민주주의 원조. 시험에서 혼합민주주의 원조가 누구냐? 이러면 또 막 존 스튜어트 밀 중간에서 헤매면 안 됩니다. 현대에 와서 그래야 됐다. 원조를 물어봤는데 현대에 와서 그래야 됐다. 이러면 안 되죠. 언제부터라고? 고대 그리스의 혼합정에서 기인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트주의,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참고로 제가 해놨습니다. 폴리테이아는 시민들의 권리, 정치체제, 도시국가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게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의 제목이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을 봅시다. 당연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외국인입니다. 아테네 시민이 아니거든요. 예. 그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이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중용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통치수단적 관점에서 시민이 갖춰야 될 시민의 덕성은 뭐야? 준법 정신이지. 기초에도 객관식에 나왔던 겁니다. 여기에 또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 중용 적는 사람도 있어. 미치고 환장한다니까.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니코마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했잖아요. 그죠? 다 했는데 특히 윤리학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가치지. 정치학에서 웬 중용이 그렇게 강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치학에서는 중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야? 조화와 균형이에요. 조화와 균형. 핵심 키워드가.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게 제일 아름답다고 보는 거야. 그게 이제 미학적 접근이죠. 조화와 균형을 갖춰야 아름답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은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적 입헌국가, 스승의 말을 대로 이었다. 그래서 혼합정책. 근데 내용이 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과도정과 민주적 혼합이다. 그래서 혼합민주주의의 바로 원조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폴리테이아가 라고 쓰면 웃기는 이야기죠. 국가를 쓰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국가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를 써야 되는지를 지금 묻는 건데 폴리테이아로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상한 이야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정치사상에서 아우티누스, 그 다음에 아퀴나스 나오는데 아우티누스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말로 부르기도 하면 어거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알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 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술 처먹고 그 다음에 뭐 온갖 방탕한 행동 다 하고 살았죠. 어느 순간인가 반성을 하고 예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쓴 책이 참회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아우티누스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뭐냐? 특히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성을 강조하겠죠. 자연법을 주장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플라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하늘을 일단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을 분리를 시켜요. 이데아는 하늘에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여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 이데아를 가고 싶어. 그래서 이데아로 가는 순간이 바로 뭡니까? 계몽이죠, 계몽.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동굴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못 본다는 이야기야. 이 구조를 가지고 아우티누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신학적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티누스의 생각에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이냐? 땅은 천국이 아니야. 이 땅은 저주받는 땅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했냐? 국가도 필요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치도 필요악으로 해석하는 게 아우티누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세사상이 맹한데 두 가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대로 연결되는 근대정치사상의 제일 중요한 개념들은 첫 번째,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 자연법은 왕과 농노가 있다면 왕에게만, 귀족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노에게도 자연법은 적용되는 겁니까? 농노에게도 적용돼야 되죠. 자연법은 영원 불멸하다. 그 다음에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게 자연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죠? 평등사상이 나오지. 평등사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하고 귀족도 밥 먹고 똥 싸고
우리도 밥 먹고 똥 싼다. 똑같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세정치사상과 연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연계되느냐? 근대로 연계되는 거죠. 근대로 연결 때 그 근대정치사상의 매개체가 되는 게 마키아벨리인데, 사실 이 사람 말고도 정치사상가 중에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누구를 알아두셔야 되지? 유토피아의 저자. 누구지? 토마스 무어죠. 토마스 무어는 이상주의자입니다. 국제정치하고 따지면 이상주의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국제정치하고 따지면 현실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맥을 이어간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되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 왕하고 귀족들, 그 다음에 신부 이런 사람들 이제 막 고상을 떠는 거죠. 막 우아한 척하고, 막, 그 다음에 잘한 척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막 고상함을 떨다가 마키아벨리가 이제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주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너의 욕망을 펼쳐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존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 뒤통수도 좀 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기도 좀 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들어서는 게 마키아벨리부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키아벨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국가와 군주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마키아벨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국가와 군주에게 권력을 가진다는 것이 정당하다. 말을 좀 어렵겠네. 국가와 군주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국가와 군주가 가진 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걸 좀 더 이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국가와 군주의 권력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게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계약론이지. 사회계약론이지. 이때만 하더라도, 마키아벨리 때만 하더라도 뭐 달리 설명할 게 없어. 왜? 왕권 시수설이니까. 신이 왕한테 그냥 권력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그 권력은 정당하다. 그 다음 마키아벨리도 윤리적 관점을 벗어나서 정당하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론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좀 더 고상하게 설명하는 거지. 우리는 계약을 했다. 계약을 해서, 그래서 쟤한테 위임을 한 거야, 우리가. 뭐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자 포인트. 마키아벨리 정치학에 있어가지고 제일 핵심적인 의의가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군주의 권력에 정당성을 제공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정치학적인 정치사상적 과제는 뭘까? 정치사상적 과제는 뭘까?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죠.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 됐어요. 자, 이걸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다. 그 말이야. 사회계약론은 첫 번째 뭘 설명하느냐. 정치 권력이 어떻게,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이냐. 이걸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이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정치 권력, 국가 권력과 군주를 누구 아래에 둡니까? 사회계약론은 사회 아래에 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치 권력과 국가를 사회 아래에 둔다고요. 사회 아래. 이게 바로 사회계약론이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잠시 쉬었다가 사회계약론의 특징부터 정리합시다.